류성룡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었고 이순신 장군의 절친이었던 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임진왜란 때 재상이었다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1542년 11월 17일 경상도 의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류중영, 어머니는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이었어요. 집안이 꽤 괜찮았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고위공직자 집안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류성룡의 머리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가 좋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조선왕조실록에 진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한 번 눈을 스치면 환히 알아 한 글자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요즘 말로 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 본 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책을 펼쳐서 쭉 훑어보면 그게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버리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얼마나 유리했을까요? 아니, 시험이 문제가 아니죠. 복잡한 정치 상황, 수많은 인물들의 관계, 역사적 사례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무기였겠습니까? 어린 시절 류성룡은 한양으로 올라와서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의 충무로 쪽에 살았대요. 이때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형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동생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류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위였는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거예요. 나중에 두 사람이 조선을 구하는 콤비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류성룡이 20살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배운 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스승, 퇴계 이황 선생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퇴계 이황이라면 조선 성리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황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노벨상 받은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류성룡은 특별했습니다. 이황이 류성룡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천재라는 말도 아까운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황의 수제자급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황이 류성룡에 대해서만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니까 김성일이 뭐라고 했을까요? 스승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약간 삐진 거죠. 자기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류성룡한테만 그런 평가를 하니까 서운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성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류성룡의 그 천재성은 정말 범상치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둘 다 고위 관직에 오르는데 그때도 류성룡은 영의정까지 가지만 김성일은 그 정도까지는 못 갔거든요. 물론 김성일도 충분히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류성룡은 뭔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564년 류성룡이 22살 때 사마시에 합격합니다. 사마시라는 건 소과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걸 통과해야 본격적인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566년 드디어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제 진짜 관료의 길로 들어선 거죠. 류성룡은 여러 내직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관직 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참 묘한 시기였어요. 1567년에 선조가 즉위하면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선조는 명종의 아들이 아니라 반개 출신이었어요.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명종에게 아들이 없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겁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파가 곧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거죠.
이게 어떻게 갈라졌느냐면 1575년에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놓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했어요. 이조 전랑이라는 게 품계는 낮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정도 되는 자리였을 거예요.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누구를 뽑고 누구를 떨어뜨릴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쪽이 동인이 되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쪽이 서인이 됐어요. 류성룡은 동인이 되었습니다. 스승인 이황이 영남 출신이었고 동인에는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류성룡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온화했어요. 동인의 일원이긴 했지만 서인들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류성룡은 비교적 원만하게 처신했어요. 심지어 서인의 영수였던 정철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쟁이 심해지면 상대 당파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는 게 보통이었는데 류성룡은 달랐던 겁니다. 1589년 큰 사건이 터집니다. 정여립의 난이에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모반을 꾀했다가 발각된 사건인데 이게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여립이 누구였냐면 원래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당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는 봐라, 동인들이 역적을 키웠다고 공격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축옥사라는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동인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동인이 거의 박살날 뻔했죠. 그런데 류성룡은 이 와중에도 무사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선조가 비호해줬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류성룡의 능력을 인정했고 또 정치적 균형을 위해서도 동인의 명망가들을 몇 명은 살려둘 필요가 있었어요. 전국이 완전히 서인 일변도로 가면 그것도 왕으로서는 불안한 거니까요. 그래서 류성룡과 이산해 같은 사람들은 살려뒀습니다. 류성룡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중요한 자리를 거쳐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정치적 사건이 터집니다. 건저 문제, 그러니까 세자 책봉 문제였어요. 선조한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적자가 아니라 다 후궁 소생이었어요. 맏아들이 광해군이었는데 문제는 광해군의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거였죠. 서인의 영수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선조는 묘하게 광해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철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선조가 불쾌해졌어요. 결국 정철이 실각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동인들이 힘을 얻었는데 문제는 동인 내부에서 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였어요. 강경파는 정철을 완전히 박살내자고 주장했어요. 이들이 나중에 북인이 됩니다. 온건파는 적당히 삭탈관직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고 했고요. 이들이 남인이 되었습니다. 류성룡은 남인의 영수가 되었어요. 이 무렵 류성룡은 우의정에 임명됩니다. 드디어 정승의 반열에 오른 거죠. 우의정이면 요즘으로 치면 부총리급입니다. 이어서 좌의정까지 됐으니 이제 정말 조선 조정의 최고 위층에 진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불길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요. 일본은 오랫동안 전국시대라고 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 조정은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보냈어요. 1590년에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어요. 류성룡과 같은 퇴계의 제자였죠. 황윤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큰일입니다. 일본이 반드시 쳐들어올 겁니다.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성일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이 다녀온 사람들이 정반대 보고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당파 논리가 작동했어요. 동인들은 김성일의 말을 믿고 싶어 했고 서인들은 황윤길의 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성룡은 어땠을까요? 같은 당파이자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김성일의 보고를 들었으니 기본적으로는 설마 전쟁까지야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심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찝찝했던 거죠. 그래서 류성룡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을 구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되는데요. 바로 이순신과 권유를 청거한 겁니다.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권유를 의주목사로 임명하게 만들었어요. 각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독려했습니다. 이때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류성룡을 평가한 말이 있어요. 지금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명민하고 능란하며 경우가 바르고 말솜씨 있는 사람은 류정승만 한 이가 없다. 당대 사람들도 류성룡의 능력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성일이 전쟁 안 일어난다고 보고했다면서요. 김성일이 정말로 일본이 안 쳐들어온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성일이 괜히 일 벌려서 쓸데없이 백성들 불안해할까봐 그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류성룡이 친구였던 김성일을 변호하려고 이렇게 쓴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김성일도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진짜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쟁 직전까지도 김성일은 전쟁 준비에 반대했거든요. 조정에서 급하게 성을 쌓고 군사를 모집하려고 하니까 영남의 사대부들이 집단으로 반대했어요. 김성일도 전쟁 준비는 그만두고 내치에 힘쓰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준비는 하지 말라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 논리가 있었어요.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호들갑을 떨면 오히려 민심만 흉흉해지고 백성들만 고생한다. 그냥 조용히 외교로 풀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아냐, 설마 쏘겠어.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평소대로 살자고 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결국 시간은 흘러서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지고 맙니다. 20만 명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어요.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일본군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군의 전투력이었어요.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100년 넘게 전쟁만 했던 나라였어요. 군사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고 무기도 조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있었죠. 반면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도 안 되어 있었고 지휘관들도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부산진이 하루 만에 함락되고 동래성도 무너졌어요. 신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 주력이 탄금대에서 괴멸당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어요. 개전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때 조정은 난리가 났어요.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전쟁을 예측하지 못한 신하들의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특히 영의정이었던 이사내가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서인 강관들이 이사내를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버럭 화를 냈어요. 전란을 막지 못한 건 이사내나 류성룡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왜 이사내만 탄핵하느냐? 결국 이사내와 류성룡 둘 다 파직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복직됐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인데 유능한 인재를 내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류성룡은 영의정이 되었고 동시에 비변사 도제조와 도채찰사까지 겸임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겸 합동참모의장 정도 되는 위치였을까요? 조선의 내정과 군사를 모두 총괄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류성룡의 진가가 발휘될 시간이 온 거예요. 다음 2부에서는 류성룡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 그 숨막히는 7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류성룡이 어떻게 영의정이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임진왜란 7년간 류성룡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92년 6월 류성룡은 영의정이자 도체찰사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한양은 이미 왜군에게 넘어갔고 선조는 평양까지 피난을 간 상태였어요. 조선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야 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류성룡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제 개혁이었어요. 조선의 군대가 왜 이렇게 약한지 분석해보니까 제대로 된 상비군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들 농사 짓다가 전쟁 터지면 모여서 싸우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러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류성룡은 훈련도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특수부대를 창설한 거죠. 선발된 군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전문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특히 조총 사격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왜 조총이냐고요? 왜군이 조총으로 조선군을 일방적으로 학살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조총으로 맞서야죠. 명나라에서 조총 제조 기술을 배워왔고 조선에서도 조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도감의 군사들은 이 조총으로 무장하고 집중적인 사격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도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조선 후기 군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훈련도감이 가장 잘 싸웠어요. 류성룡이 만든 시스템이 그만큼 잘 작동했다는 증거죠. 류성룡은 성곽 수축에도 힘썼습니다. 전쟁 초기에 조선의 성들이 너무 쉽게 무너졌거든요. 성벽을 보강하고 화포를 배치하고 방어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또 화약과 화포를 대량으로 제조했습니다. 전쟁은 결국 병참이거든요. 무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류성룡의 진짜 능력은 외교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명나라의 지원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명나라 군대를 상대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는 태도였죠. 실제로 구하러 온 건 맞는데 문제는 그들이 조선을 거의 식민지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보급은 조선이 다 돼야 했고 명나라 군사들의 횡포도 심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도와준다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류성룡은 이들을 절묘하게 다뤘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의 자존심은 세워주면서도 조선의 이익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1593년 초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큰 승리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류성룡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명나라 군대의 보급 문제를 논의할 때 평양을 탈환하면 거기 곡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서 철수할 때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명군이 평양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류성룡이 또 얼버무렸습니다. 개성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성에도 식량이 부족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명군은 식량 부족으로 초조해졌습니다. 군마들도 말먹이가 없어서 굶주렸고요. 이러니까 빨리 왜군의 군량을 빼앗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벽제관 전투를 벌였는데 왜군의 매복에 걸려서 크게 패했습니다. 수많은 군마가 굶어 죽었고 명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명나라 장수들은 류성룡을 아첨하는 간신이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류성룡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전쟁 중에 보급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 명군이 요구하는 물량을 다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우리도 식량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나중에 류성룡은 징비록에 이 일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너무 어설프게 대답해서 화를 불렀다고 솔직하게 쓴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회고록은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잘한 건 부풀리고 못한 건 남 탓하거나 숨기거나. 그런데 류성룡은 자기 실수를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류성룡의 외교 감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1593년 어느 날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누르하치가 누구냐면 나중에 후금을 세우는 인물이에요. 여진족 추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구원병을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조선은 망하기 직전인데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류성룡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나라가 알록산의 난을 막으려고 위구르와 티베트에 원병을 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여진족의 도움을 받으면 훗날 그것이 우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우리에 대한 원한이 크므로 단호히 거절해서 괜히 자극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사양하되 지금은 외란이 거의 평정되었으니 굳이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다 정도로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류성룡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 겁니다. 지금 도움을 받으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진족이 우리가 조선을 도와줬으니 은혜를 갚아라고 요구할 게 뻔했던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냐고요? 30년 뒤에 병자호란이 터졌어요. 누르하치의 후금이 청나라가 되어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르하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빚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류성룡의 판단이 정확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외국 자본이 우리가 투자해 줄게라고 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경영권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성룡은 전쟁 중에 개혁도 시도했어요. 대공수미법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가 엉망이었거든요. 곡물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박납이라는 폐단이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꿀을 바쳐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꿀이 잘 안 나거나 바쁘거나 귀찮으면 어떻게 할까요? 중간 상인한테 돈을 주고 대신 바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간 상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예를 들어 꿀값이 원래 1량이면 중간 상인은 10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귀찮은 거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건데 프리미엄을 내야지 이런 논리였던 거죠. 백성들은 몇 배, 몇십 배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류성룡은 이걸 쌀로 통일하려고 했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특산물 바치지 말고 그냥 다 쌀로 내라.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쌀은 어디서나 나니까 중간 상인들이 끼어들 틈이 없고 백성들 부담도 줄어들고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은 그 쌀로 사면 되니까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폐지됐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전쟁 중이라 사회가 불안정했어요. 제도를 바꾸기에는 시기가 안 좋았던 거죠. 둘째, 기득권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박납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거 하지 마. 엄청나게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류성룡은 실패했지만 씨앗을 뿌렸어요.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거든요. 광해군과 인조 시기를 거쳐서 점점 확대되었고 결국 조선 후기의 주요 세금 제도가 됐습니다. 류성룡이 먼저 시도했던 거죠.
전쟁 중 류성룡의 하루하루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징비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치질을 심하게 앓아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가며 출근했다. 엄청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자주 병석에 누웠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나라가 망할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정과 군사를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과로사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데 류성룡이 가장 어려워했던 건 사람 문제였을 거예요. 특히 이순신과 관련해서요. 이순신은 류성룡의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 이순신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597년 이순신이 투옥되는 사건이 터져요.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했고 선조는 이순신을 싫어했고 조정의 많은 신하들도 이순신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류성룡은 뭘 했을까요? 실록을 보면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류성룡이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순신을 까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순신의 성품이 굽히기를 좋아하지 않아 제법 취할 만하다. 무장은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다. 한산도에 오래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친구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선조가 이순신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이 상황에서 류성룡이 이순신을 적극 변호하면 친구라고 감싸는 거냐? 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죠. 오히려 류성룡까지 같이 찍혀서 파직될 수 있었어요. 둘째, 이순신이 정말로 실수를 했어요. 거짓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조정 입장에서는 문제였던 거죠. 셋째, 그나마 이순신을 살리려면 적당히 비난하면서 그래도 백의종군으로 속죄의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몰아가는 게 최선이었어요. 끝까지 변호하다가는 사형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순신이 옥에서 나온 바로 다음 날 만난 사람이 류성룡이었어요. 이순신을 비난한 건 선조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치의 냉혹함이에요. 개인적 우정과 공적 판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거죠. 류성룡으로서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정탁이나 이원익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순신을 변호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자기 목숨 걸고 친구를 구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류성룡은 그 정도로 과감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류성룡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영의정이고 도체찰사인 사람이 찍혀서 파직되면 전쟁 지휘 체계가 무너져요. 이순신 한 사람을 구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감 때문에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계속됐어요.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왜군은 철수 준비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구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류성룡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명나라 경략 정응태라는 사람이 엄청난 무고를 한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합세해서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명나라가 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었거든요.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서 해명해야 했는데 문제는 누가 갈 거냐는 거였어요. 무게감 있는 대신이 가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선조도 류성룡에게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류성룡이 거절했습니다. 노무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였죠. 사실 이게 진짜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지쳐 있었을 거고 또 명나라 가서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칫하면 명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남인의 영수였던 류성룡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가 위급한데 노모 핑계를 대고 안 간다. 이게 충신인가? 탄핵이 빗발쳤어요. 결국 1598년 11월 류성룡은 삭탈 관직되어 낙향했습니다. 7년 전쟁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쫓겨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더 아이러니한 건 류성룡이 파직된 바로 그날 11월 19일에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이에요. 조선을 구한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겁니다.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류성룡은 안동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았어요. 1600년에 복직 명령이 내려왔지만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의 징비는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겪은 전쟁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였죠. 1604년 은거하던 하회마을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어요. 류성룡은 풍산 써미동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607년 5월 6일 그곳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전날 밤 류성룡은 홀로 일어나 앉아서 홍범을 끝까지 외웠다고 합니다. 홍범은 유교 경전의 하나인데 정치와 통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나라 걱정을 했던 거죠. 다음 날 내이가 찾아왔을 때 류성룡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멀리 와서 병을 간호해 주니 감사합니다. 서울까지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정주한 채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숭례문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류정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청렴했던 탓에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수용품을 차려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다음 3부에서는 류성룡이 남긴 유산과 그의 흔적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류성룡이 남긴 유산과 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류성룡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흔적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책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서울 충무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충무로라는 이름 자체가 충무공 이순신의 시호에서 따온 거잖아요. 이순신이 어릴 때 살았던 동네라서 그렇게 이름 붙인 건데 재미있게도 이 동네에 류성룡도 살았어요. 지금도 충무로에 가면 서해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서해는 류성룡의 호예요. 그 길에 가면 류성룡의 집터라는 표석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전에 이순신과 류성룡이 이웃으로 살았던 동네가 지금은 이순신의 이름을 딴 거리가 되었고 그 거리에 류성룡의 흔적도 남아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안동에는 병산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류성룡의 위패를 모신 서원인데 건축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꼽아요. 특히 만대루라는 누각이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배롱나무꽃이 피어서 장관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또 그 나름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류성룡이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기리는 공간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하회마을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류성룡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풍산 류씨의 집성촌이죠. 1999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때 호스트로 마을을 안내한 사람이 배우 류시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류성룡의 13대 후손이에요. 400년의 세월을 넘어서 후손이 영국 여왕을 맞이한 거죠. 역사의 연속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류성룡의 후손들은 현대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의기 12대 손입니다. 풍산그룹의 창업주 류찬우도 12대 손이에요. 풍산그룹은 비철금속 생산 전문 기업인데 우리 군대가 쓰는 총알을 만드는 회사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약 상자에 풍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정치인 유시민도 류성룡의 직계 13대 손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도 있고 진보 진영 인사도 있고 참 다양하죠. 류성룡이 생전에 당파를 초월해서 원만하게 지냈던 것처럼 후손들도 여러 스펙트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프로 바둑기사 류시운 9단도 류성룡의 후손이에요. 류성룡이 바둑을 굉장히 잘 뒀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죠. 그 피가 이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서해류 성룡함이라는 군함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3번함인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군함이에요.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첨단 전투함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원래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가장 좋은 군함에 붙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충무공 이순신급이라는 이름을 먼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세종대왕급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게 된 거죠. 3번함 이름을 정할 때 원래는 권율함으로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권율은 7천량 해전 패배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해군 내부에서도 권율을 군함 이름으로 쓰는 게 맞나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류성룡이었습니다. 이순신을 청거하고 임진왜란을 이끈 재상이니 충분히 자격이 있죠. 게다가 이순신의 절친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순신 옆자리를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함이 율곡이이함인데 율곡이이는 서인이었고 류성룡은 남인이었잖아요. 당파가 달랐던 두 사람이 지금은 나란히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류성룡은 대중문화에도 자주 등장해요. 2004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배우 이재룡이 류성룡을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류성룡은 이순신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와요. 이순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서서 변호하고 선조의 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역할이었죠.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이순신이 투옥되었을 때 류성룡이 옥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요. 겉으로는 이순신을 비난해야 했지만 사적으로는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아예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배우 김상중이 류성룡을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류성룡이 주인공이었죠. 임진왜란 7년을 류성룡의 시각에서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게임에도 자주 나와요. 임진록 시리즈에는 조선군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문관 캐릭터인데 장풍을 쏘고 주변 유닛들의 방어력을 올려주고 현혹 기술로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게임이니까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거지만 류성룡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실제로도 류성룡은 적을 물리치기보다는 아군을 강화하고 외교로 적을 우군으로 만드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는 한양의 NPC로 나옵니다. 조선어를 배우려면 류성룡에게 가야 해요. 또 여러 퀘스트 보상으로 징비록을 주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류성룡이라는 인물을 접하게 되는 거죠. 류성룡과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도 많아요. 안동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류성룡이 6살 때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와서 류성룡의 몸을 바위 위로 날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고 그 바위를 돌고지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늘이 낸 인재라는 퇴계의 평가가 생각나죠. 백성들은 류성룡을 정말로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설이 만들어질 정도로 류성룡에 대한 존경심이 컸던 겁니다.
바둑과 관련된 일화도 많아요. 류성룡이 상주 목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바둑을 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복잡한 송사 사건이 들어왔고 동시에 조정에 급히 보낼 공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류성룡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방과 형방을 불러서 판결문과 공문을 구두로 불러주면서 동시에 바둑을 계속 뒀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바둑은 이겼고 판결문과 공문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었다고 해요. 멀티태스킹의 끝판왕이죠. 요즘으로 치면 영상 통화하면서 이메일 답장 쓰고 동시에 보고서 검토하는 정도. 아니,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판결문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공문은 나라의 일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뒷이야기예요. 류성룡의 후임으로 온 목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도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고 합니다. 바둑도 지고 판결문도 엉망이고 공문도 틀렸대요. 천재는 따라할 수 없는 거였죠. 류성룡의 형 류울룡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동생이 영의정까지 됐는데 형은 평생 한직만 전전했어요. 그래서 형보다 동생이 낫다는 말이 당대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안동 지방의 전설에서는 정반대로 나와요. 사실은 형이 동생보다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형 류울룡은 학식은 있었지만 관직 생활에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일부러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풍류를 즐기며 도를 닦았다고 해요. 전설에서는 조정에서 활약하는 동생 류성룡과 음지에서 동생을 돕는 형 류울룡을 대비시켜요. 형제가 양지와 음지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게 종가를 이은 형의 입지를 세워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해석해요. 비록 벼슬은 동생이 더 높았지만 종가의 어른인 형의 권위도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이건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 업적과 별개로 가문 내에서의 위계와 체면도 중요했던 거죠. 류성룡의 가장 큰 유산은 뭐니 뭐니 해도 징비록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회고록이 아니에요. 철저한 반성문이자 후대를 위한 교과서예요. 징비록의 특징은 솔직함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와 잘못을 가감없이 기록했어요. 명군 보급 문제로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것도 솔직하게 썼고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가? 뭘 잘못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나요? 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실수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징비록은 일본에서도 유명했어요. 당대 일본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재상의 전쟁 회고록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적을 알기 위해서였겠죠. 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 전쟁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일본 서적 중에는 류성룡을 전시재상이라고 표현한 책도 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평시의 재상은 많아요. 하지만 전쟁 중에 나라를 이끈 재상은 드물죠. 류성룡은 7년 전쟁 동안 영의정으로서 조선을 지켰습니다. 조선 정부는 1712년에 징비록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일본에 너무 많이 나가니까 경계한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징비록은 이미 일본 전역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징비록은 임진왜란 연구의 필수 자료예요. 역사학자들이 임진왜란을 연구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책입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쓴 기록이니까요. 류성룡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요? 첫째, 위기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어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했습니다.
훈련도감 만들고 무기 제작하고 성곽 보수하고 명나라와 외교하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성룡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둘째, 인재 등용의 중요성입니다. 이순신과 권유를 청거한 게 조선을 구했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류성룡이 만약 이순신, 그 사람 계급도 낮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하고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은 아마 망했을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학벌이나 경력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죠. 셋째,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징비록에 자기 실수를 솔직하게 쓴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나 CEO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나요? 대부분 변명하거나 남 탓하죠. 류성룡은 달랐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너희는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넷째, 균형 감각의 중요성이에요. 류성룡은 극단으로 가지 않았어요. 동인이었지만 서인들하고도 사이가 괜찮았고 남인의 영수였지만 북인들의 극단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원칙은 지키되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했죠.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양극화가 심하죠. 정치도 극과 극으로 갈라져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류성룡 같은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다섯째, 청렴함입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사복을 채우지 않았어요. 죽을 때 재산이 없어서 백성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는 게 오히려 최고의 영예죠. 요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속도를 보면 류성룡의 청렴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류성룡을 평가하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류성룡은 속이려고 해도 도저히 속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원익은 너무 선해서 속일 수는 있지만 양심상 못 속이겠다는 거고 류성룡은 너무 똑똑해서 속이려고 해도 들통난다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류성룡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보여주는 말이죠. 류성룡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순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명군 보급 문제로 실수를 했고 대공수미법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들을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죠. 지금 우리가 류성룡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 인재 등용 능력,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균형 감각, 청렴함,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징비록의 징비는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과거를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바로 류성룡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류성룡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안동의 병산서원에서 서울 충무로의 서해길에서 바다를 지키는 서해 류성룡함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는 징비록에서 우리는 류성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류성룡이 남긴 징비록의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류성룡이 4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